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말을 맞이해서 올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있었던 주요 뉴스 10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올해의 부동산 시장은 혼돈 그 자체였는데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쉴 새 없이 이슈가 터져 나왔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2024년을 돌아보고 2025년을 내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금융, 저와 함께 쉽게 공부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1월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등장했었죠. 옛날 한강호텔 부지에 들어서는 포제스 한강이었는데 최고가 펜트하우스는 무려 16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128가구 전체가 한강 조망권을 보장받는 아파트인데다가 한강을 배경으로 한 실내 수영장, 한강이 보이는 최고급 사우나에 프라이빗 주차장, 스크린 골프장 같은 역대급 시설을 갖춘 아파트인데 여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었지만 106가구 모집하는 청약에 무려 646명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강남이 아닌 강북에 위치했다는 게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포제스 한강을 시작으로 강남에서도 평당 1억 원 아파트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2월에는 서울시가 용산 옛 정비창 부지를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거의 10년 만에 재개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임기 때부터 계획했다가 무산됐었던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를 비롯해서 미래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동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력을 받을 뻔했는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건을 성공시킨 다음에 대권에 도전해 보려고 했었을 오세훈 시장일 텐데 요새 정치적인 행보도 적극적으로 변하시는 것 같아서 용산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런지 더 궁금해지네요. 다음으로 3월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가 개통됐었죠. 동탄에서 수서 구간을 시작으로 해서 GTX A부터 F까지 노선들이 차례대로 개통될 예정인데요. 결국 서울 집값이 비싸고 계속해서 오르는 것도 직장이 모두 다 서울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GTX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요금도 비싸고 GTX역까지 가는 데에도 버스를 타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GTX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부터 노선 개통에 따른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해서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개통될 노선들에서도 문제가 잘 해결되고 수도권의 교통 문제와 집값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같은 3월에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여의도 1호 재건축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들은 재건축 수주에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 건은 현대건설과 포스코 ENC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남 4구역 재개발 지역도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튼 건설사들은 공사비 절감과 프리미엄 재고라는 상충하는 딜레마 속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도 신축이지만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여의도나 목동 같은 지역에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신속통합기획안, 일명 신통기획을 발표했고 한양아파트가 그 첫 번째 대상이 됐는데요. 아직까진 신통해 보이지 않는 재건축이 잘 마무리될지 한번 주목해봅시다. 그리고 4월과 5월에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잠잠했는데요. 여름이 되면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원래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6월 막판에 갑자기 2달 연기하기로 한 건데요.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다가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 대책이 시급하고 또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서 이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늦추겠다고 했었는데 정부가 대놓고 앞으로 2달 동안 빚내서 집을 사라는 거냐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정부의 언행이 불일치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여름에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3단계도 내년 하반기로 잠정 연기가 됐는데 또 3단계를 시행한다 하면 그 직전에 대출이 급격하게 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7월에는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동탄역 롯데캐슬 로또 청약 사태가 있었죠. 동탄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당첨만 되면 1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한 가구 모집하는데 294만 4,780명이 참여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얼마나 과열이 심했냐면 트래픽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청약 홈이 마비되고 청약 신청 기한이 연장되는 일까지 발생했었죠. 그리고 이때 같이 진행됐었던 레미안 원 펜타스 청약에는
가점 만점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 중에 위장전입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일부는 잦은 신고와 청약 포기를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청약에 열광한 걸 보고 대한민국은 역시 아파트와 부동산에 미쳐있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만드는 사건이었고요. 앞으로 이 청약제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네요. 다음으로 8월에는 88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었죠. 1월 달에 발표됐었던 일시 부동산 대책 당시에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라는 칼을 빼들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는데 88 부동산 대책은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었던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두 정책의 배경이나 반응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1월에는 냉각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가 8월에는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공급 폭탄으로 억제하겠다는 찬물을 붓는 온탕 냉탕 오가는 정책이란 비판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서울시는 이때 그린벨트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기도 했었고요. 11월 달엔 주택을 공급할 서울 지역과 주변 개발 제한 구역도 공개했습니다. 이쪽은 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는데 최근에 반등하기 시작한 혼인율과 출생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같은 8월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청약통장도 필요가 없어서 대체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갑자기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가액의 10% 이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것이죠. 서울 강서구에 있는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서울 내 생활형 숙박시설 중 처음으로 오피스텔 용도로 전환이 되면서 한시름 덜게 되었는데요. 이쪽에서 일어난 생숙대라는 급한 불을 껐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문제 때문에 지자체와 수분양자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가이드가 없기도 했지만 갑작스럽게 정책을 바꾸면서 혼란을 주는 모습이 올해 내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10월에는 추석도 있고 잠시 조용하다가 결국 미루고 미뤄왔던 큰 건이 하나 터졌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라는 별명을 가진 둔촌주공, 정식 이름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입주가 11월부터 시작됐는데요. 1만 2천 세대가 입주하는 민족 대이동급의 재건축 단지에서 입주하기 직전까지도 추가 공사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 잔액이 나오는지 아닌지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둔촌주공 재건축의 최대 논란은 실거주 의무였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걸 실거주 의무를 빡빡하게 적용하면 통제 불가능한 시스템 마비가 일어날까봐 걱정돼서 실거주 규제를 완화하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둔촌주공만 봐주기냐 우리도 좀 완화를 해줘라 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둔촌주공 재건축이었는데 이게 잘 해결이 되어야 다른 재건축과 재개발도 원활하게 추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주택시장까지도 안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는 11월 말에 있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 선정을 꼽아봤는데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등 5개의 신도시에서 총 13개 구역, 약 3만 6천 가구가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와중에 1기 신도시는 어느덧 30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정부가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서 대대적인 재정비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죠. 그리고 각 신도시에서는 제일 먼저 선정되려고 단지마다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했는데 결국에 선도지구를 선정 완료해서 2027년에 착공, 2030년에 입주를 목표로 달린다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급하게 처리해서 목표는 또 되게 빡빡하게 잡는 게 언제 끝날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잘 진행되어야 2기, 3기 신도시도 이걸 선례로 해서 잘 따라갈 것이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24년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10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항상 연말에 한 해를 되돌아볼 때마다 비슷한 생각과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구나. 내년에도 시끌벅적하겠구나. 2024년 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까지 이어지고 경제부총리가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상황에서 2025년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타워 공백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고 법의 감시망을 피해서 편법 행위와 사기 범죄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다음 정권에서는 부동산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고 하다가 증시는 박살나고 내수 소비도 꽁꽁 얼어붙고 그 가운데 외교도 대응이 잘 안 돼서 해외 수출도 막히고 지금 제가 최대한 안 좋게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서 되게 씁쓸해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내년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경제, 금융, 공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